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정부가 세월호 인양 작업에 예상보다 먼저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뒤 불과 3시간 만에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갑작스런 기상 악화가 이유였는데 이제 다음 인양 시기는 4월 5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수심 40m 아래 차가운 바닷속에 누워있던 세월호. 해양수산부는 어제 당초 다음 달 5일쯤 예정됐던 인양 작업에 오늘부터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뒤 불과 2시간 50분 만에 말이 바뀌었습니다. 오는 20일에서 22일 사이 기상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파악돼 인양 작업이 어려워졌다며 앞당겼던 인양 계획을 다시 미룬 겁니다. 현재 해역에는 세월호를 양쪽에서 끌어올릴 제킹 바지선 2척이 떠 있습니다. 이 바지선과 세월호를 받치고 있는 리프팅 빔 33개를 연결하는 작업도 끝났습니다. 하지만 세월호가 가라앉아 있는 맹골 수도는 변화무쌍한 조류로 기상 상황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세월호를 바다 밑에서 조금씩 들어올려보는 인양 시도는 예정대로 오늘 오전 6시부터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양 시도는 제킹 바지선의 유압을 실제로 작동시켜 세월호를 해저면에서 1에서 2m 들어올리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오늘 계획이 무산되며 세월호 인양 작업은 이제 다음번 소조기인 4월 5일쯤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어제 새벽 인천 소래포구 재래어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와 좌판 240곳 정도가 불에 탔습니다. 불에 타기 쉬운 천막과 좌판으로 이루어져서 순식간에 불이 번졌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 후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우와, 소방차가 이렇게 왔는데 계속 펴고 있어. 어제 새벽 1시 반쯤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처음에 옥상 가서 보았을 때는 불꽃이 이미 뻥뻥 터지면서 불꽃이 튀고 있었으니까. 천막 등을 태우며 커진 불은 점포와 좌판 370여 곳 가운데 240여 곳을 태우고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크게 번지면서 안쪽 상가 건물도 이렇게 지붕이 녹아내리고 뼈대만 앙상하게 남는 등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방서 추산 6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은 전체 4개 구역 좌판 중 30%가 몰려있는 가 구역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주로부터 5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는데 다시 CCTV를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발화지점 인근 변압기에서 불꽃이 자주 튀었다는 상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어제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SK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이 대가성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지만 뇌물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넉 달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3시간의 긴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다소 지친 표정이었던 최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미소 지으셨는데 의미가 어떤 건가요? 지난 2015년 8월 최 회장은 재벌 총수 가운데 유일하게 광복절 특별 사면에 포함됐습니다. 같은 해 SK는 미르재단에 68억 원을, 그 다음 해는 K스포츠재단에 43억 원을 출연금으로 냈습니다. 검찰은 최 회장을 상대로 재단 출연금이 사면의 대가였는지 추궁했습니다. 또 지난해 2월 최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면세점 등 그룹 현안을 청탁했는지도 집중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재단 출연금에 어떠한 대가 관계도 없으며 부정한 청탁 또한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삼성과 마찬가지로 SK가 지원한 자금에 대가성이 있다고 결론 낼 경우 최 회장 역시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최태원 회장의 검찰 소환에 SK그룹은 사면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 롯데와 CJ그룹도 총수 소환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최태원 회장의 갑작스러운 검찰 소환에 SK그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지난 16일 전현직 임원 3명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데 이어 그룹 총수까지 불려가자 관련 부서 직원들은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 사면과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간의 대가성은 없었다고 의혹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롯데와 CJ그룹은 최 회장에 이은 추가 소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오랜 경영권 분쟁 속에 중국의 사드 보복 직격탄까지 맞은 상황이어서 검찰 수사에 곤혹스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동문 회장이 능동적으로 좀 글로벌 사업을 뭐 챙긴다거나 아니면 해외 정상들과 그 사업 관련 논의를 하거나 하는 부분도 활발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진행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CJ그룹 역시 이건희 회장 성매매 동영상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데 이어 검찰 소환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긴장 속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둔 검찰은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 주말도 반납한 채 질문과 조사 방법 등에 대해서 리허설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는 시각은 오는 21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쯤입니다. 밤늦게까지 조사가 이뤄진다 해도 식사나 휴식 시간 등을 제외하면 검찰에게 주어진 순수한 조사 시간은 12시간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제한된 시간 안에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3가지를 밝혀낼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검찰은 단 1초도 허투루 보낼 수 없습니다. 때문에 주말까지 반납한 채 박 전 대통령의 평소 말하는 스타일까지 감안한 수백 개의 질문을 만들고 질문 순서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 때도 300개의 질문을 준비했지만 시간이 부족해 다 묻지 못했습니다. 청사 방어에도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출석 당일 경찰의 협조를 받아 청사 주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조사 전날 오후 9시부턴 청사 내 모든 인원과 개인 주차 차량을 내보내는 등 청사를 완전히 비울 계획입니다. 과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사 때처럼 외부에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담는 것을 막기 위해 청사의 모든 창문에 블라인드도 내리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청와대에서 퇴거하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어제는 자택에서 맞는 첫 주말이었는데요. 주말이지만 검찰 소환이 임박하면서 변호인들이 계속 집을 오가는 등 온종일 분주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주말인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 분위기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오전 7시 20분쯤에는 13개의 조간신문 뭉치가 배달됐는데 검찰 조사를 앞두고 여론 방향 등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10분 뒤에는 박 전 대통령의 머리 손질 등을 담당하는 정송주 원장 자매가 방문해 약 1시간가량 머물고 떠났습니다. 변호를 맡은 유영아 변호사도 오전 9시 20분쯤 검은 승용차를 타고 자택을 찾았습니다. 지난 17일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방문한 유 변호사는 자택에 더욱 오래 머물렀는데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등 박 전 대통령과 일종의 예행 연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외에도 서류 가방 등을 든 경호원들이 자택으로 드나드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습니다. 한편 자택 앞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규모는 수십 명 정도로 확연히 줄었지만 여전히 박 전 대통령에게 선물을 건네고 탄핵 무효 등을 외치다 쫓겨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는 반역도당이다.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인데 헌법 체계를 무너뜨린다는 국가 반역자이다. 세계에 나는 이것을 호소하고 싶다. 또 약 400명의 지지자는 오후 1시부터 삼성동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집회 대표자들은 자택을 찾아와 꽃과 편지 등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어제도 서울 도심에서는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탄핵 선고 당일 집회에 참가했다가 사망한 고인들의 연결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태극기 집회 무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침통한 모습을 감추지 못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당일 경찰 버스에서 떨어진 스피커에 맞아 사망한 김모 씨 등 3명에 대한 영결식이 열렸습니다. 너무도 원통하고 억울해 눈조차 감시지 못한 아픔과 이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십시오. 1시간가량 진행된 영결식 이후 헌법재판소와 가까운 안국역 사거리까지 운구차를 앞세운 행진도 이어졌습니다. 주최 측은 본 집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태극기는 촛불처럼 그렇게 꺼지지 않습니다. 태극기로 가득 채웁시다. 오늘 집회는 최근의 집회와 비교해 참가자들이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중국을 방문하고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했습니다. 양측은 북핵 위협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북한이 좋은 선택을 하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일본과 한국에 이어 마지막 순방국인 중국을 찾았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만나 실용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며 북핵 위협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nd we will continue to be talking with one another on what we can both do along with working with others to bring North Korea to a different place. 하지만 구체적인 북핵 문제 해법을 두고 양측은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왕이 부장은 우리 누구도 평화를 위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면서도 북한의 엄격한 제재와 대화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육자회담에 부정적인 트럼프 정부와 다른 입장을 보인 겁니다. 왕이 부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사드 배치도 함께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초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틸러슨 장관은 오늘 시진핑 주석을 예방하고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한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일본과 한국에 이어 중국을 찾은 틸러슨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이 미국을 갖고 놀았다면서 강력한 새로운 대북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수성남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쓴 글입니다. 북한이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여러 해 동안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는 원색적인 표현인데 틸러슨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그동안의 오바마 정부 대북 정책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은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투트랙 전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외교, 경제, 군사력을 총동원해 북한과 북한의 생명줄을 진 중국을 압박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미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 중에는 테러 지원국 재지정 여부가 관심을 끕니다. 북한은 1988년 대한항공 폭파 사건으로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랐다가 2008년 해제됐는데 만약 재지정되면 미국의 군사, 경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북 정책은 이르면 이달 중 마무리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는데 최종 공개 시점은 다소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미국이 새로운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가장 큰 관심은 여기에 선제 타격이 포함될지 여부입니다. 미국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북한은 종국적인 파멸, 또 핵 강타 등을 언급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규혜 기자입니다. 새롭게 검토되고 있는 트럼프식 대북 정책의 핵심은 선제적인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과 한국, 중국을 잇따라 방문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틸러슨 국무장관도 이런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If they elevate the threat of their weapons program to a level that we believe requires action, that option is on the table.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적인 선제 타격보단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중국도 거기에 걸맞는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중국과 북한에 동시에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냐. 북한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선제 타격의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인다면 선제적인 핵강타로 본거지들을 모조리 초토화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미국과 한 덩어리가 되어 핵무기를 끌어들인다면 징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사드 보복 해법을 찾기 위해서 경제장관 회담을 제안했지만 중국 측의 거절로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갈수록 거세지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돌파구를 찾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이틀간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유일호 부총리와 중국 샤오제 재정부장의 만남 성사 여부는 회의 전부터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샤오제 재정부장은 지난해 11월 취임하고 나서 아직 유 부총리와 만남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한반도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보복 수위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 이번 회의에서 양국의 경제 관료가 만나 기본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불발이었습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양자회담 일정을 조율했지만 유일호 부총리의 제안은 중국 측의 거절로 무산됐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는 중국 쪽에서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서 만날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분간 중국 통상 문제는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 때 다시 양자회담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유 부총리와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의 첫 양자회담은 성사됐지만 최근 불거진 한미 FTA 재협상 문제는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지지율 1위를 달려서일까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캠프에 요즘 사람이 몰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문전성시입니다. 이로 인해서 돌발 악재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저 문재인이 대세다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하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제가 대세 맞습니다. 꾸준히 지지율 1위로 대세론을 입증하자 캠프에 사람이 몰리고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캠프에 참여하는 전문가만 1,500여 명으로 알려진 가운데 특히 정책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에만 1,000명 정도 합류한 상황입니다. 속속 합류하는 인사들은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화 우생순의 실제 주인공인 이모경 핸드볼 감독처럼 공개 지지 선언하는 경우도 있고 김광두, 김상조 교수처럼 캠프에서 전략적으로 보수 진보 인사를 동시 영입하기도 합니다. 외연 확대로 표심을 확장하려는 의도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캠프 정체성과 동떨어진 말실수 등 크고 작은 논란이 이어지는 탓입니다. 또 캠프에는 재벌의 우호적인 기득권자들, 또 뭐 친박 뉴스, 악성 노조 발언하는 분들, 다이빙벨 상영 방해, 또 청경 동사 사건 관련자 등을 이런 기득권자들 대대적으로 끌어모으고 계십니다.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권 교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로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공무원들의 표심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였습니다. 문 전 대표가 공공부문 관련 세부 공약을 열거하자 안 지사는 반격에 나섰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무원 노조 총연맹 출범식에 참석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우선 성과연봉제 폐지카드를 꺼내들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노사협의 없는 박근혜 정권식 성과평가제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충분한 노사협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어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을 강조하며 표심 굳히기에 들어가자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을 공로총 동지들께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을 겨냥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그 임기 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엇을 꾸미고 가장하지 않도록 공직사회의 그 권위와 자부심을 지켜드리겠다는 약속드립니다. 또 노조와 함께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겠다고 공언한 안 지사는 문 전 대표보다 본선 경쟁력이 높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룰 카드 저 안희정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5차 합동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공무원 권리와 복지 관련 정책 경쟁을 펼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준호입니다. 아울러 홍준표 경남지사가 대구 서문시장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자신만이 TK 적자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 연루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결정나면 극단적인 선택도 검토하겠다고 할 정도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보수 후보 가운데 대선 후보 지지율 선두주자인 홍준표 경남지사가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장소는 대구 서문시장. 김진태 의원이 어울리지 않는다며 장소를 바꾸라고 했지만 강행했습니다. 오늘부터 마지막 꿈을 향해서 담대하게 시작합니다. 그 TK, PK, 나는 다 연구가 있어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남았다는 점을 지적하자 자살도 검토하겠다며 발끈했습니다. 0.1%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만 없는 사실을 갖고 또다시 뒤집어 씌우면 내 노무현 대통령처럼 자살을 검토한다. 됐습니까? 출정식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윤한홍, 정태욱 의원이 참석했고 홍 지사 측은 지지자 15,000명이 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진통 끝에 경선룰을 확정한 국민의당도 첫 TV 토론회를 했습니다. 정권 창출이 먼저라는 안철수 전 대표와 연대를 주장하는 손학규, 박주선 후보의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이 첫 대선 주자 합동 TV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연대론으로 포문을 연 건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었고 이를 박주선 의원이 지원했습니다. 39석의 국민의당으론 정권 창출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개혁적인 보수, 합리적인 보수 세력 같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개혁 공동정부를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안 후보께서 자강론을 주장하시는데 누가 자강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당의 지지율이 지난 총선 때 지지율이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총선 때 연대의 망령이 되살아났다며 자강론으로 돌파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하겠다,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비전을 밝히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은 다음에 선거 이후에 정말 개혁 세력들을 결집해서 안 전 대표와 손 의장은 정책을 두고도 사사건건 충돌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강조하며 물밑 대화로 협상해야 한다는 안 전 대표와 달리 손 의장은 북한, 미국, 중국과 적극적인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안 전 대표가 창업과 일자리 정책으로 경제 전문가임을 자처하자 손 의장은 경기도지사 시절 성과를 내세우며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부산의 한 야산에서 담뱃불로 추정된 화재가 발생하는 등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야산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뿜어댑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부산시 사하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분 만에 진화됐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누군가 버린 담뱃불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경기도 지역에서만 어제 하루 36건의 화재가 발생하는 등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울산 삼산동의 한 자동차 정비 공업사에서 불이 나 공업사와 인근 창고 등을 태워 1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불장난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불장난으로 인해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충북 영동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 옆으로 추락해 차에 불이 나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충북 충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매현 1터널에서 실중 추돌 사고가 나면서 5명이 다치고 이 일대 2시간 넘게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어제 오전 서울 중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했지만 경비원 한 명은 주민들을 대피시키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새까만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서울 중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는 배관 교체를 위한 용접 작업을 하고 있던 지하 1층 기계실에서 시작됐습니다. 다행히 주민들은 무사히 대피했지만 주민들을 대피시키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60살 경비원 양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비원 양 씨는 이곳 엘리베이터 앞에 쓰러져 있었고 이를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양 씨는 평소 주민들을 위해 성실히 일해온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열심히 하시고 이런데 얼마나 빤질빤질 여기 앉아있질 않아 그냥 그러니까 온 주민이 오동 주민들이 다 이게 너무너무 좋게 얘기하시는 분이었어요. 불은 1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한동안 전기와 수도가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안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가 몇 시 들어오는지 물이 언제 들어오는지.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함께 양 씨가 숨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수진입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은 겨우내 집안에 스며들어 얼었던 물이 녹으면서 집안이 약해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주택가는 물론 학교 근처에도 해빙기 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연장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폭격을 맞은 듯 무너진 옹벽 위 주택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지난해 2월 서울 상도동의 한 공사장 옹벽 붕괴 사고 당시 모습입니다. 약해진 해빙기 집안에 무리하게 터파기 공사를 강행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일교차가 큰 해빙기에는 땅속에 스며든 물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집안이 약해집니다. 절벽 밑에 집들이 모여있는 서울의 한 주택가입니다. 곳곳에 암석이 떨어져 나간 흔적이 보이고 부스러진 돌도 매달려 있습니다. 얼었던 물이 녹으면서 침식작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낙석을 방지할 장치는 전혀 없습니다. 학교 근처도 위험에 노출돼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울타리가 있기는 하지만 굴러떨어진 돌 때문에 군데군데 파손됐습니다. 돌들이 언제든 통학로로 굴러떨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집안의 어떤 그 토사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한 작용을 하게 되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은 그런 거에 중점을 둬야 돼요. 전문가는 일상에서도 옹벽 등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상이 있으면 지자체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보통 4월과 5월은 분양 성수기로 불리지만 올해는 5월 대선 때문에 분양 물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분양된 아파트들은 잇따라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박통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견본주택을 보러 온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주차장은 넘쳐나는 차들로 붐빕니다. 은행을 통한 중도금 대출이 사실상 막히고 계속 오르는 대출 금리까지 고려하면 선뜻 이해되지 않는 풍경입니다.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은 겨울인데 아파트 분양 시장만 봄바람이 부는 겁니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동호수가 괜찮으면 하려고요. 1순위 청약을 받은 부산 연지동에선 228대 1,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는 김포에서도 33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새 집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데다 여전히 낮은 금리가 갈 곳 없는 뭉칫돈을 청약시장으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분양 성적이 모두 좋은 건 아닙니다. 같은 날 서울에서 분양한 두 단지와 일주일 차이를 두고 평택에서 분양한 두 단지가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향후 2, 3년 뒤에도 입지라든지 전반적으로 교통 환경이라든지 교육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 곳들이 꽤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잘 되는 곳은 더 몰리고 안 되는 곳은 외면받는 분양 양극화가 계속되면서 수요자들의 옥석 가리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난민 문제와 독일의 국방비 증액 등 민감한 현안 등을 놓고 메르켈 독일 총리와 사사건건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두 정상의 만남은 어색하고 불편해 보였습니다. 이상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워싱턴 백악관 내 대통령 집무실 오벌 오피스. 트럼프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가 나란히 앉아 얘기하는 도중 사진 기자들이 악수하는 장면을 찍자고 요청합니다. 트럼프는 그러나 아무 말도 듣지 못한 것처럼 얼굴을 찌푸리고 손끝을 모은 채 기자들만 쳐다봅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모습은 앞서 일본과 영국 정상회담에서의 악수 장면과 대조적입니다. 두 정상의 불편한 분위기는 기자회견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는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도청당한 것에 있어서는 메르켈과 공통점이 있다며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This past administration, at least we have something in common, perhaps. 미 국가안보국이 메르켈의 전화를 감청했다는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를 떠올리며 내뱉은 농담이었지만 메르켈의 얼굴엔 웃음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 트럼프는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을 강조한 반면 메르켈은 무역 협정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며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이상구입니다. 애니메이션 영화를 원작으로 실제 배우들을 투입해 만든 헐리우드 실사 영화가 극장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인지 이동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똑똑하고 아름다운 여성 벨은 저주에 걸린 야수가 지배하는 성에 갇힙니다. 인기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가 배우들이 직접 연기하는 실사 영화로 탈바꿈했습니다. 엠마 왓슨의 미녀와 야수는 16일 개봉과 동시에 국내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습니다. 겨울왕국보다도 흥행 속도가 빠릅니다.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닮은 꼴 배우들과 감미로운 주제곡이 인기 요소로 꼽힙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한 SF 영화 공각기동대 고스트 인 더 셀은 오는 29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벤져스 시리즈로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얻은 스타인 스칼렛 요한슨이 특수부대 리더 역을 맡았습니다. 스칼렛 요한슨은 기자회견에서도 재치 있는 답변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I would slip into the Blue House and more aptly answer your question about the last impeachment. 눈에 띄는 한국 영화가 없는 가운데 할리우드 실사 영화의 강세는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미국에서 10대 소년이 공원에서 다이아몬드를 찾는 횡재를 누렸습니다. 영국의 한 가정집 피아노에선 19세기에 만들어진 금화가 무더기로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금발에 앳된 한 소년이 강낭콩만한 물체를 손에 쥐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갈색 물체의 정체는 바로 다이아몬드. 미국에 사는 10대 소년이 아칸소의 다이아몬드 분화구 주립공원을 걷다 개울가 바위 틈에서 발견한 겁니다. 무려 7.44캐럿으로 공원이 생긴 이래 7번째로 큰 다이아몬드입니다. 지난 2013년 발견된 3.85캐럿짜리가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에 팔린 걸 고려하면 하루아침에 4천만 원 전후의 횡재를 한 셈입니다. 영국의 한 가정집 피아노에선 금화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금화 가치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한 금화 전문가는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가치를 지녔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1983년 이전에 피아노를 소유했던 주인을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주인이나 상속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금화를 보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국내 정치권 현안에 대해서 두 원로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개건교수 그리고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특검에서 검찰로 공이 넘어가서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됐죠. 대기업 수사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출석을 했는데 특검 때만 하더라도 SK가 수사 대상에서 이제 좀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좀 안심하는 그런 그 내부 분위기가 있었다고 전해 들었는데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특검 때는 뭐 워낙 삼성 수사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SK라든가 롯데 관련 그 기업들에 대한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뒤로 밀어놓은 것이죠. 예. 예를 들면 특검이 연장이 됐더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까지도 들어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을 했겠지만 뭐 특검이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서 이제 검찰로 넘어와서 SK라든가 이어서 뭐 롯데 그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어제 아시다시피 최태원 회장, SK 회장이 들어가서 13시간의 그런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검찰 쪽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출석에 앞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러한 뇌물죄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보강 증거들을 SK라든가 이런 수사를 통해서 지금 확보를 하고 그걸 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금 압박하는 그런 심리전을 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 교수님. 예, 그렇죠. 그 전번에도 그 특검이 아쉬운 점이 뭐 SK하고 그 롯데 등 다른 재벌들을 수사하지 못하고 이제 끝낸 게 아쉽다고 참 안타깝다고 그랬죠. 특검도 그런데 뭐 이건 당연히 이제 그 검찰이 그 종래의 주장을 그러니까 혐의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뇌물죄를 입증하려면 뭐 그 삼성뿐 아니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SK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 재단 이것이 이제 이를테면 뇌물이라고 보고 했을 때 거기에 출연한 모든 기업들은 이제 다 이제 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해서 그런데 빨리 이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수사가 이미 이제 조사가 시작됐으니까 빨리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 수사가 자꾸 이제 지연될 수도 있으니까 아마 속도를 높이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21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검찰에 소환했을 때는 이제 검찰도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내놓으면서 이제 압박을 해 들어가야 될 테니까 그래서 수사를 좀 지금 서두르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이 수사의 가장 큰 정점이자 하이라이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이 아닐까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틀 뒤면 박 전 대통령의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특검과 검찰 소환에 거부 의사를 밝혔었는데 이번에는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겠죠. 대통령 시절과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 일반인 신분은 하늘과 땅 차이죠. 현실적으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헌재에서도 검찰이라든가 특검 수사를 받겠다고 공언해놓고 그걸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한 질책을 받았죠. 헌법 수호지가 없는 것 아니냐. 적어도 법 수호지가 있다면 그런 약속을 지키고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걸 흔쾌히 받아들이는 게 도리가 아니었겠느냐 그런 질책을 받았고 지금으로서는 뭐 민간인 신분에서 검찰 수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하는데 거부할 명분이 없는 것이죠. 무슨 이유로 거부를 하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거부를 한다든가 뭐 버티기로 들어갈 경우 또다시 국민의 어떤 동정심을 유발한다든가 지지층 결집을 하기 위한 뭐 피해자 코스프레 아니냐 이런 또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변호인단에서 그날은 뭐 순수히 흔쾌히 나가서 진실을 밝히겠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과연 뭐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취한 입장으로 봐서 검찰이 출석한다 한들 지금까지 받았던 13가지 혐의에 대해서 순순히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수긍하리라고는 볼 수가 없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억울하게 생각한다든지 사실과 다르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변호 내지는 뭐 부인 작전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검찰청사에 들어가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포토라인 앞에 설지도 관심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청와대에서 퇴거를 하고 자택으로 들어갔을 때 상당히 밝은 표정이지 않았습니까? 이번 검찰청사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뭐랄까 태연한 그런 표정이고 네. 또 웃음기까지 있는 표정이었지만 그 눈 보시면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볼 때 그 이름 참 흔히 하는 말로 한없는 이 심사가 그 마음에 들끓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아마 검찰청사에 나갈 때도 그 심정이야 뭐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역시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품격을 지켜야 된다 아마 이런 점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좀 이 표정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실 겁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표정 우리가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표정의 변화가 없는 그러면서도 의연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실 텐데 과연 이제 거기서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가 이게 이제 관심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저분이 평소에 이제 본래 말수가 적은 분이니까 거기 가서 뭐 옛날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는 보면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아마 그런 건 없을 거고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참 뭐 국민 앞에 면목이 없는 일입니다 이랬더니 또 기자들이 또 그걸 가지고 뭐가 면목이 없습니까? 또 이렇게 따져가지고 그랬는데 그때도 뭐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한 말씀만 하셨어요. 이제 그만하십시다 이거 들어가셨는데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마 말씀을 뭐 거의 안 하실 걸로 알지만 뭐 하시더라도 이런 말씀이겠죠. 뭐 여러분 걱정시키더라 죄송합니다. 이 말씀하고 가서 여하튼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아마 이 정도로 하시면 많이 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뭐 포토라인 앞에서 그 정도의 아마 간단한 말만 하고 들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조사실로 올라가서 이제 대답을 어떻게 할지 아마 지금 계속 예행 연습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 그렇죠. 않습니까? 변호인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요. 올라가서는 어떤 주장을 펼칠까요? 그에 앞서서 저는 그 포토라인에 서서 뭐 말씀을 뭐 많이는 하시지 않겠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레이저를 쏘아가지고 그때 기자들한테 질문에 뭐 이렇게 여러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취재 기자를 쳐다봐서 그게 화제가 됐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특징이 레이저 광선 아닙니까? 혹시 또 기자들이 질문에 레이저를 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제 뭐 7층이냐 10층이냐 조사실이 하는데 어쨌든 음성 녹화가 다 되는 그런 장소이고 창과 방패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검찰 측에서도 뭐 200문항이다, 300문항이다 여러 가지 혐의가 13가지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한 10가지만 하더라도 100개, 200개가 되는 그런 문항이기 때문에 지금 예상으로는 뭐 꽤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 때는 17시간, 노무현 대통령 때 13시간인가 걸렸는데 그에 맞먹을 정도, 오히려 더 걸릴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이 사건, 국정농단의 사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엮였다는 거예요. 엮였다. 또 하나는 불찰, 죄가 아니고 내가 챙겨보지 못한 그 잘못, 이것이 있다는 얘기고 지난번 민경욱 의원을 통해서 발표한 그 내용에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질 거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 재판까지를 지금 가정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지금 확고하다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도 순순히 뭐 이렇게 자백을 한다든가 또 뭐 자기의 진실이라든가 뭐 어떤 것을 이렇게 검찰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 수긍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수긍할 수 있는 정도라 한다면은 문서 유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이미 담화를 통해서 밝혔거든요. 말하자면 최순실 씨로부터 일부 연설문의 표현의 도움을 받았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포괄적으로 정호성 전 비서관한테 다 뭐 최순실한테 컨펌이라든가 무슨 그 서류를 넘기라고 한 것은 아니고 필요한 부분은 넘기라고 했는데 정호성 씨가 그걸 자기의 의사를 곡해 또는 확대 해석해 갖고 전부 이렇게 넘긴 것 같다 해서 좀 떠넘기기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런데 일단은 방금 고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언론사들에서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분위기가 특검에서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을 준 사람으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었습니다. 네. 분위기가 그렇게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만 아닌 것 같은데 이 교수님께서는 아주 불리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검찰에서도 그러면 뇌물이면 구체적으로 뇌물을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서 지금 어떻게 보관하고 있느냐. 예. 그러니까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익에 어떻게 이제 그 돈이 쓰여졌느냐. 이제 이걸 입증을 해야 될 테니까 그냥 뭐 경제 공동체다. 이런 말로 가지고만은 혐의를 확정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점에서 이제 경제 공동체는 도대체 흔히 하는 말 한 지갑을 어떻게 찾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다음 미르재단이라든지 K스포츠재단은 공익재단으로서 만들어진 거거든. 이것이 공익재단인데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사익에 이것이 사익을 위해서 이것이 운영될 것인가도 이제 입증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동안 이제 특수본에서 또 수사했던 것, 그 이후에 이제 특검에서 수사했던 것 함으로써 아마 이제 수사해가지고 자료는 충분히 이제 확보가 됐을 거예요. 예.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21일을 소환해서 구체적으로 거기서 다시 뭐 혐의를 추궁해서 혐의 사실을 입증해 들어가겠다 그것보다는 네. 이미 자신들이 확보한 그 증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요식 절차로서라도 불러서 이제 서로 묻고 대답하고 한 신문하고 한 그 과정을 이제 거치겠다. 예. 뭐 아마 그런 뜻이 돼 있지 않을까.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은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몇 번 부를 수도 있다.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신병을 확보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이미 이제 확보를 했으니까 증거들을. 그래서 이제 시간은 그날 시간은 오래 끌지 몰라도 예. 그걸 가지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또 계속 부른다든지 아마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죄에서는 주범과 종범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른바 농단의 주범을 제외한 주범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보는 거고 종범들이 다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돈을 준 사람, 뇌물을 준 사람이 구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또 안종범 전 비서관 이런 분들 또 정우성 비서관, 안종범 씨는 비서관이 아니라 수석입니다만 이런 종범들이 지금 구속이 된 상황에서 30여 명의 종범들이 지금 법적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검찰이 신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적 평등성이라든가 여러 상황으로 봐서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검찰도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냥 일반 사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의 구속에 따른 여러 가지 정치적 파장이라든가 또 대선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정무적 판단을 할 것이냐. 그런데 정무적 판단을 하는데 가장 큰 기준은 아마 여론일 겁니다. 여론.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거의 60, 70% 가까운 국민들이 구속이 해야 한다. 그런 여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일단 그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재판부, 영장실질심사에 넘겨서 재판부가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검찰에 대한 그런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뿌리 깊게 사실 박혀 있는 게 우리 국민들 사이에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혐의를 벗기 위해서라도 우병우 수사가 또 본격화 되겠습니다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도 아주 강도 있게 할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라든가 이런 수사 이런 부분에서도 검찰이 상당히 압박 강도가 높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의 중대성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고 교수님 말씀처럼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런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데 정무적 그런 판단이 필요한 때고 또 전직 대통령을 이미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특검까지 거치면서 모든 수사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었는데 이때 전직 대통령을 굳이 구속해가면서 얻을 수 있는 그 법익이 뭐냐 이런 걸 따지자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구속까지 가지 않지 않느냐. 그게 또 왜냐하면 국민들이 설령
뭐 60%, 70%, 80%가 대통령 구속을 원한다 치더라도 네. 그다음에 저 여성 대통령이 그 탄핵당한 여성 대통령이 또 구속까지 돼가지고 만약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 저 화면에 비치고 이렇게 됐을 때 국민들의 심정은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로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할 텐데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결론은 구속까지는 가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아마 이제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의견이 좀 갈리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검찰에서는 청와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지 않겠다. 이제 시간상으로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 때문에서인 것 같은데 그것 말고도 이제 대질신문, 특히 최순실 씨와 40년 지기의 그 좀 지인과 친구 사이로 좀 지내면서 좀 오랜 시간 함께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수사를 받으면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가능성 정도로 그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대질신문의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자백을 해버리면 뭐 대질신문을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예. 예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이 가서 순수하게 그런 여러 가지 혐의점에 대해서 사실 관계에 대해서 수긍하고 들어갈 일은 거의 없다고 본다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최순실이라든가 안종범이라든가 정호성이라든가 관련자들과의 대질신문이 일반 범죄 같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대질신문을 해야 사실은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을 나중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도 재판부가 말하자면 판사들이 어떤 그 판단을 내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 예. 때문에 대질신문을 할 텐데 예. 지난번 뭐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때도 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의 대질신문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부를 했죠. 이번에 그 경우도 뭐 1차적으로 검찰에서는 뭐 대질신문을 피하지 않겠나 또 설사 대질신문을 요청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많다. 적어도 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애호 차원에서라도 예. 그 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 또 지인들을 불러다가 맞냐 틀리냐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좀 심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더라도 뭐 검찰로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라든가 그런 증거 자료들이 충분히 있는데 구태여 질문까지를 하겠느냐. 혹시 있다 한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 옆방 정도에서 그 관련자들을 불러다 놓고 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그 사람한테 그래서 나중에 보강 자료로 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것을 이제 옆에서 이렇게 다른 방에서 식으로. 다른 네. 쪽에서 이렇게 물어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구속영장을 신청하든가 재판 과정에 보강 자료는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직접 대면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네, 저는 좀 작다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를 하면 거부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뭐 그럴 수는 그 애우차로서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럼 불러달라. 내가 안 했는데 그랬다고 했다니까. 네. 안종범이가 그렇게 얘기했고 정호성이가 최순실이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럼 불러달라. 내가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겠다. 그런 경우는 또 혹시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억울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네. 대통령을 지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본인이 억울하고 사실관계가 아닌데 본인 그런 밑에 사람들이 그런 증언을 했다고 한다면은 본인으로서는 그 불러서 직접 내가 물어보겠다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경우는 좀 없지 않겠나. 예,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와는 조금 다르게 네. 아직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등을 돌리는 모습을 최소한 이 재판정 안에서는 지금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대질 조사가 실질적으로 성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뭐 큰 실익, 물론 이제 뭐 정황이나 상황은 충분히 파악은 할 수 있겠지만요. 그리고 어떻게 아니 보세요? 안종범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이나 안종범 뭐 전 수석 경우도 이 만약 굳이 대질신문까지 했어야만 이제 입증이 될 정도로 그 검찰이 그 정도밖에 수사가 안 돼 있다면 그건 검찰이 실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굳이 대면 해가지고 서로 말이죠 대질신문까지 하지 않아도 될 정도는 아까 그 고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이미 나름대로는 증거는 확보돼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설령 확보가 안 돼 있다 치면 지금 검찰이 좀 문제가 있죠. 왜냐 그동안 그렇게 오래 수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이 안 보겠다면 못 보는 거죠. 강제로 붙여다 대질신문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또 최순실 씨의 경우는 보면 대통령하고 그런 관계고 스스로 정말 대통령 앞에서 난 시킨 대로 했습니다. 네. 나는 죄 없습니다.
저는 전부 대통령입니다. 이렇게는 전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따질 입장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안종범, 정호성 그 두 사람의 입장하고 최순실의 입장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 네. 그 점에서는 지금 말씀 그대로입니다. 최순실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이 대질신문한다 해서 그거는 뭘 얻기 위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목적도 분명찮아질 거고 그건 아마 필요가 없겠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자택에 있는 동안에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변호인단을 강화하고 이 검찰 수사에 굉장히 많이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변호인단만으로는 좀 역부족이다. 왜냐하면은 이제 특수통이라든지 검사장 출신 이렇게 검사의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좀 상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수사 방어에 뭐 괜찮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유영하, 손범규 두 변호사가 아마 이번 이 변론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고 대통령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두 분 다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 변호사죠. 뭐 국회의원을 하신 분도 있고 또 국회의원을 한 두어 차례 나왔다 떨어지신 분들도 있어서 어떤 재판 전략이라든가 뭐 수사 전략을 세우는데 이런 정무적 감각을 충분히 발휘할 수는 있지만 뭐 그동안 잘 알려진 대로 이런 분들이 중량감 있는 그런 변호인들은 아니거든요.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체급이. 적어도 대통령 정도면 전에 노태우, 노무현 뭐 이런 전 대통령들이 수사받을 때도 전두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적어도 민정수석 정도를 하신 분들 또 검사장급 이상의 그런 경력을 가지신 분들인데 지금 변호인단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대부분 뭐 법적 경력이 짧든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런 방패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경량급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고 그래서 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좀 중량감이 있고 또 검찰의 그런 수사 과정이라든가 이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모시려고 노력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최재경 또 홍경식 전 민정비서관들이죠. 다 검찰 출신 검사장급을 지내신 분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정중히 거절을 당했죠. 왜 거절했겠습니까? 이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큰 뭐 민정수석을 지냈지만 그렇게 대단한 뭐 충성심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래 하지도 않았고 민정수석 뭐 최재경 4개월뿐이 안 했어요. 그것도 뭐 사표 낸 지가 오래 전에 사표를 내 가지고 그렇게 반려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있었고 또 이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사안은 그냥 뭐 어떻게 뭐랄까 국민들의 어떤 지지라든가 동정심을 받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도 검찰에 대한 충성심, 조직을 더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들의 조력이 좀 미약하지 않느냐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지적대로 이번 변호인단은 다른 그런 거물급 정치인들이 이제 그 재판을 받을 때 등장하는 그런 아주 고위 그 법관 출신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뭔가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변호인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 탄핵까지 당함으로써 아마 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검사장이나 저는 보면 누구죠 이제 전에는 한영석 노태우 때는 한영석 변호사면 그 민정수석 지냈고 저 전두환 때는 또 이양우 변호사는 사정수석 지냈고 이런 분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지금 한창 이제 지금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그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맡았었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민정수석 지낸 사람 6명이나 되는데 아무도 물론 지금 현직에 있는 분도 있으니까 또 그렇습니다만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으로 봐서도 이 탄핵 당한 대통령에 대해서 이분들이 나서서 변호하고 이렇게 선뜻 나서겠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점에서는 참 안타까운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도 그때 이양우 변호사가 기꺼이 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을 감안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람을 관리할 때는 사람을 끌어안는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 보면
특히 이제 이번에 검찰에 수사할 때는 검찰에서 검사장급이나 이렇게 이제 고위 중량감이 있는 인사가 변호를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예. 이번에 보니까 위재민 부장검사 출신이고요. 저 정장현 그 부부장검사 출신 이 정도 뭐 굳이 변호사의 그 역량하고 뭐 전직하고 상관은 없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 주변이 너무 좀 쓸쓸한 거 아니냐. 예. 직접 나서서 뭐 지금 요청하고 있다 이런 말도 들리는데 참 이번에 그 이 변호인단 구성부터 좀 말하자면 너무 좀 초라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예. 그 점이 좀 더 안타깝게 생각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와 함께 또 달려가고 있는 대선 레이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에서 예비 경선을 치렀는데 친박계 주자들 대부분이 올라갔습니다. 이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대부분 친박 사람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일부 비박이라든가 중도가 남아 있지만 그쪽에서 뭐 출마하신 분들은 거의 없는 것이고, 예. 그래서 대다수 뭐 친박 인사들, 그러니까 6명이 지금 1차 선발이 됐는데, 홍준표, 안상수 두 분을 제외하고 이 두 분도 사실은 뭐 크게 보면 범친박이라고 볼 수가 있는 예. 것이죠. 나머지 네 분들은 다 뭐 순수한 의미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친박의 인사들로 이렇게 선출이 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15분 연설하고 나머지 세 분은 1억씩의 그런 그 기타금이 날라갔는데 네. 글쎄요, 뭐 지금 6분이 이렇게 선출이 됐습니다만은 과연 이분들의 경쟁력을 가지고 이제 또 네 분으로 또 압축이 됩니다만은 어떤 분이 됐든 본선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런 네. 면에서는 좀 예. 의구심이 회의감이 많이 드는 그런 분들입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사실 지금 언급해주신 이 후보들 지지율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보에 나서는 이유는 혹시나 그 대선 이후에 뭔가 큰 그림, 그 먼 미래에 있을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도 있을까요? 지금 보수 정당이 지금 분열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수 정치 세력이 다시 하나로 합쳐서 보수 정당이 또 이제 새로운 보수 정당이 등장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 이제 아마 생각이 같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차후에 그러니까 이분들 지금 대선 나오신 분들 보고 차후를 우리가 이야기하면 좀 실례기는 실례입니다만 예. 사실은 냉정하게 따져서 볼 때는 이 대선 이후에 다시 형성될 그 정치 구도 속에서 네.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특히 새로 구성되는 결집돼서 새로 등장하는 보수 세력, 보수 정치 세력 안에서 자신의 위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점을 염두에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가서 내가 그 핵심에 있고 싶다든지 내가 바로 그 정치 세력을 이끌고 싶다. 그러면 지금 자신을 부각시켜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아마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러면 아까 고 교수님 말씀처럼 예. 15분 연설하고 1억 낸다는 건 굉장히 하죠. 근데 그 마지막까지 하려면 3억인가 내야 된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도 자신들에게는 일종의 투자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제 다만 하나 이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대선이라는 이런 큰 정치적 행사를 앞두고 여기서 보수 정치 세력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각자가 오히려 저렇게 각자 도생하겠다. 이렇게 되면 보수 결집은 점점 더 좀 멀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예.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보수 세력을 자처하는 분으로 9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분들 전체를 조사를 해보면 보수 세력 내에서도 한 30%도 안 됩니다. 다 합쳐봐요. 그러니까 예. 나머지 70% 보수 세력은 어디다 표를 줄 데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좀 나으신 분이 홍준표 경남지사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분들 중 상당수는 뭐 이 대선 이후 보수 어떤 그 야당의 주도권 경쟁에서 말하자면 당 대표라든가 이런 것을 해보겠다는 분도 계시고 네. 또 상당 몇 분은 제가 볼 때는 내년이 바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장 지역의 무슨 도지사라든가 특별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겨냥해서 인지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예. 나온 정도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보수 진영에서 가장 이제 관심을 모았던 후보가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대선에 나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지지율이 이제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넘어간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넘어가겠죠. 그런데 일부는 넘어가는데 우리가 보니까 또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쪽으로도 또 넘어가 있고 네. 또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지금 후보로 나왔죠. 도지사 측으로도 좀 넘어가 있고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황교안 지금 대행을 지지했던 세력들은 뭐냐면 보수 세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안정희구 세력이거든요. 이를테면 그런데 특히 이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선택할 때는 비교적 중도 보수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중도도 있고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안보적으로 봤을 때 안정지향적인 그런 이제 지지자들이니까 안희정 도지사라든지 안철수 또 전 대표라든지 또 뭐 홍준표 지사는 뭐 당연히 자유한국당 보수 세력이니까 강성으로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그쪽으로 이제 간 것 같은데 지금 또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 지금 황교안 대행은 지금 이제 접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또 있어요. 김종인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국정원장 했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 나온다 그러고 반기문 총장 있지 않습니까? 다시 또 이거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주변에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있다니까 그 점도 또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러니까 아직도 보니까 부각될 사람이 아직 덜 부각된 것 같다. 그 조금 더 있어봐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또 오늘 그거는 상관은 없겠지만 오늘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JTBC하고 중앙일보 임직원들한테 이제 물러가겠다고 뜻을 표명하면서 뭐냐면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근데 그분이 지적한 모든 게 국정 전 분야예요. 그런 걸 보면 저분도 뭔가 다른 생각이 있어서 저러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대선판은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네. 참 그렇습니다. 일단 황교안 권한대행의 그 지지층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또 홍준표 경남지사처럼 이제 그게 자유한국당이나 계속 보수 쪽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철수 전 대표라든지 안희정 충남지사라든지 이분들에게로도 흘러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수표가 지금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물론 보수 쪽에서 전통적인 보수층 입장에서 보면은 뚜렷한 이분 같으면은 대권 경쟁에서 충분히 본선 경쟁력도 있다 하면은 거기다 몰빵을 해주겠죠. 우리나라는 어쨌든 40% 정도, 40% 이상이 보수 세력입니다. 기본적으로 또 연령층이 높아지면서 보수화 경향이 강해지는데 지금 연령층이 자꾸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 수명이 길어지면서. 그런데 지금 나오신 대로 9명이 나와서 6명으로 압축을 했습니다만 보수 쪽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분한테도 마음을 줄 수가 없는 말하자면 저분을 밀면 되겠다든가 저분은 어떤 인격이라든가 경험과 경륜으로 봤을 때 나라를 끌어갈 만하다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70% 가까운 그런 보수 세력들이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난번 황교안 권한대행이 물러난 뒤에도 한 7, 8%에서 10%의 그런 지지세를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한 30% 정도가 홍준표 지사한테 간 거고 나머지는 안희정이라든가 안철수 이런 분들한테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안희정 표는 결국 다 태우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안희정 충남지사가 야당에서 대권 후보가 된다면 별개로 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안철수 쪽 입장에서는 대권 후보를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표는 나한테 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수 쪽에 중도 보수 내지 개혁적 보수 세력들은 결국은 나한테 올 수밖에 없어서 문재인과 안희정의 양자 대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금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철수 캠프 쪽에서는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좀 계속적으로 경쟁력 있게 나오는 걸 오히려 더 반기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자면. 지금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지금 상승세로 돌아갔지만 그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상승세로 20% 선을 또 다시 일부 여론조사는 올라섰어요. 그러나 경선 당내 그 인사들을 상대로 한 그런 여론조사를 보면 아직도 7대3 내지 6대2의 그런 그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다수 그런 당 쪽 사람뿐만 아니라 뭐 정치 쪽에 있는 분들도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벽을 넘기에는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겠냐는 게 관측이고, 말하자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는 표들은 상당수 좀 중도 성향이랄까, 좀 뭔가 좀 안정 추구 그런 지향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뭐 원래대로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흘러가겠지만, 또 상당수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안철수 쪽으로 오지 않겠냐는 게 뭐 안철수 쪽의 핵심 뭐 이런 전략가들이, 어제도 제가 그 뭐 가장 안철수 쪽의 핵심 전략가하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분도 그런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는 있지만 측근들의 설화가 계속 문제로 불거지고 있어요.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조언을 만약에 해주신다면. 왜냐하면 너무 이제 우리가 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가장 유력하고 가장 강력한 주자로 대부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거기 우리가 볼 때 교수들 있지 않습니까? 폴리페서라는 이름 붙입니다만, 그 이른바 폴리페서가 1000명을 넘었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 이른바 인재들이, 그다음 정치의 뜻을 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있습니다. 구름처럼 몰려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마다 들어가서 하나씩이라, 최소한 한 가지씩이라도 공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가 주목할 만한 그런 뭔가 하나 공을 세워야 될 테니까 의욕이 앞서가지고 자꾸 말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 보니까 저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화가 자꾸 빚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점에서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정말 열심히 전국적으로 땀을 흘리면서 뛰고 있는데 뒤에서 앉아 돕네 해가지고 와가지고 엉뚱 실수나 저지르고 이래서 표나 깨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조직을 잘 관리해가지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됐다. 이제 문재인은 뭐 떼놓은 당상이다. 뭐 이미 대통령 문재인 이런다면서요. 그래서 바로 그런 식은 마음속에 자신감으로 갖기는 하되 그걸 가지고 오만하게 나타내면 안 되거든요. 더더구나 돕는다는 사람이 그런 생각으로 말이죠. 이미 대놓은 거니까 나는 문 대표한테 눈도장이나 찍겠다. 이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앞장 나서서 엉뚱소리를 해대면 안 되니까 조직 관리 특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해서 뭐 경선을 이제 막바지 그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 흥행이라고 표현하기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주목을 잘 끌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이미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려서 그럴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토론 자체에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있어야 하거든요. 맞짱 토론을 통해서 터놓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정해진 그런 그 스케줄과 뭐라고 합니까? 그 콘티에 따라서 이렇게 답변하는 식으로 하니까 미리 주어진 질문,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또 안희정 두 분은 맞짱 토론을 하자. 그래야 본인에 대한 진짜 검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써준 것 와서 읽는 건 이건 학예회에서나 하는 일 아니냐. 어제 국민의당도 경선 토론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국민의당의 경우는 안철수, 박주선 또 손학규 이 세 분들이 했는데 상당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서로 좀 치고도 받고 하면서 또 특히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이렇게 출마를 선언하면서 뭔가 좀 판이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던데, 민주당은 지금 4분이 나와서 경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이 경선 토론이라는 것은 일종의 후보에 대한 검증 아니겠습니까? 검증. 그래서 시청자들이 보면서 저분의 어떤 생각, 본인의 생각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참모들이 써준 그러한 그 질문을 답변하는 그런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이렇게 맞짱 토론, 실질적으로 상호 토론이 좀 활성화되어야 제대로 된 검증 토론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왜 그런 걸까요? 이게 민주당 토론을 보면 확실히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밋밋합니다. 이게 같은 당에서 전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방향성, 이거를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일단 대선판은 우리가 크게 흔들지 말자 이런 뭔가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문재인 전 대표의 부자 몸조심 때문에 그러라고 봅니다. 뭐 워낙 앞서가고 있는 것이고 1대3이 되기 때문에 또 문재인 전 대표가 언변이라든가 또 뭐 이런 콘텐츠 이런 부분에서 다소 뭐랄까 취약점이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이런 그 터놓고 하는 그런 맞짱 토론이라든가 또 토론 자체를 그동안 기피해온다는 비난을 다른 후보들한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짜여진 그런 토론을 하니까 재미가 없죠. 보는 사람도 뭐 다 아는 얘기들이고 그동안 뭐 언론에 다 나왔던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자꾸 들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흥미가 없는 겁니다. 예. 어제 국민의당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연대였는데 안철수 전 대표만 그 연대를 강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이전의 기억들, 과거에 있었던 일들 때문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이 자신의 정체성이랄까 위상이랄까 이 정치권 안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념적 스펙트럼상의 자신의 위상이 무엇인지 여기서 이걸 섞여버리면 나는 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이상하게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야당으로서 야당의 지도자다. 이거는 이제 분명히 하고 싶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자꾸 연대론 속에 같이 빠져들어가면 안철수 전에부터 벌써 보수인지 진보인지 색깔도 불투명하더만 역시 그랬구만 이런 혹시라도 그런 인상을 주어버릴까 봐 그게 가장 두려운 거죠. 그래서 나는 안철수는 야권의 지도자다. 이걸 이제 부각시키려 하는데, 그건 이제 손학규 전 대표라든지 박주선 부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처럼 그렇게 위상이 분명하고 스펙트럼상 그 위상이 분명하고 확고하냐, 그 지지 기반이. 그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어차피 소수 아니냐. 그러니까 이 외연을 넓혀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을 키울 수 있는데 자꾸 우리 이 좁은 걸 가지고 이거 자꾸 지키자면 그건 지지하는 것밖에 더 됐는지 아마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박주선 부의장이라든지 손학규 이 전 대표라든지 이분들은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이미 자신의 위상을 야권의 지도자 이렇게 확고하게 세워놨기 때문에 그 양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대냐, 그 현실론이냐, 아니면 말하자면 이상론이냐 이것이 이제 지금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쟁이 상당히 국민들의 관심을 끌 겁니다. 네, 그렇다면 현실적인 가능성을 봤을 때 지금 이제 대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연대라는 변수가 좀 대선판을 뒤흔들 만한 좀 태풍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문재인의 벽을 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연대나 뭐 후보 단일화는 아주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대연정은 좀 어렵다고 보지만 중 내지는 소연정은 아주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어제 안철수 대표와 또 손학규, 박주선 후보 간에 뭐 연정을 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만은 현재 39석입니다. 한 석 늘어가지고 39석으로서는 정권을 잡기에는 좀 힘이 붙이는 거 아니냐는 게 대다수 인식이고 아마 안철수 대표도 지금 연정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전략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호남의 민심이 과연 지금 연정을 한다고 무슨 한국당 오겠습니까? 민주당 오겠습니까? 결국은 바른정당인데 바른정당과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정당인데 그 호남의 민심이 과연 초기부터 연대를 한다고 들어갈 경우 어떻게 패널지 이것을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연대를 하더라도 막판에 가서 마지막에 뭐 이렇게 뒤집기 한 판을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리라고 보는 것이고 이제 그 관심은 25일 지금 1차 광주 전남 지역에서 경선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나올 건가? 특히 뭐 그동안에는 안철수 전 대표의 그런 독주 상태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국민의당 내에서는. 그러나 또 박주선 부의장이라고 하는 분이 호남의 토박이이고 또 아주 인간적인 스토리도 많으신 분에다가 경험과 경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호남에서 특히 본인의 정치적 텃밭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다면은 국민의당 경선이 흥미진진한 그런 싸움으로 갈 것이고 여기서 안철수
광주 전남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말하자면 압도적 1위를 해버렸다면 그 다음에 경선은 보나마나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마지막에 이제 태풍의 핵이 될 수 있는 또 변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연대를 했을 때 막판에 가서 연대를 하더라도 이게 국민의당 입장에서 그리고 빅텐트를 치는 입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건지 아니면 특히 뭐 호남 같은 데는 아이고 이게 뭐 옛날에 결국에 새누리당 세력인데 이게 합치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그냥 또 마지막에 대거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뭐냐면 호남이 여전히 그런 이제 이를테면 어떤 이 영남이라든가 다른 세력에 대해서 보수 세력에 대해서 도저히 그 수용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라는 걸 전제로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게 지금 이제 이번에 그 경선이 거기서 이제 시금석이 되겠죠. 거기서 호남의 유권자들의 성향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느냐 아니면 순수성을 계속 고집하느냐 이거겠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남의 경선 정말 주목해 볼 만하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휴일인 오늘 서울 낮 기온이 최고 18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더 포근한 날이 되겠습니다. 네, 기상센터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캐스터, 미세먼지는 어떻습니까? 네, 연일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특히 서울, 경기와 충남은 오전에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어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어제 낮 동안 참 포근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8도, 광주는 20도까지 올라 4월 중순의 따스함이 느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고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먼지와 안개가 껴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남부지방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8도, 전주 19도, 부산 17도 등 대부분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남부지방에는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와이드 1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